안녕하세요. 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 탈출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전 직업이 의사라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남에게 속는다는 건 공부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하지만 여지껏 아무것도 모르고 농락당하고 있었을 거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냉동 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아빠 덕에 어릴 적부터 넉넉한 형편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보다 4살 많은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인데요. 부모님은 저와 언니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언니도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수재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언니가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가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곤 하셨죠. 그런데 언니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크게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실했던 언니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삐뚤어진 거였죠. 아마 어릴 적부터 공부에 치여 살던 언니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 매일 저녁 저희 집은 부모님과 언니가 다투는 목소리로 가득 찰 때가 많았어요. 유나야,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어? 네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알아? 다른 때도 아니고 이제 곧 입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니? 어? 왜 자꾸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도 빼먹고 그러고 있냐고. 내 친구들 욕하지 마. 엄마가 뭔데 내 친구들 욕해? 걔들 잘못 없어. 나 공부 안 할 거야. 공부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고. 뭐? 너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은 네가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져. 유나야, 엄마 말 좀 들어. 아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선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언니를 엄마 아빤 그저 속상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땐 진짜 집안이 살얼음판 같이 당장이라도 바사삭 깨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 언니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언니를 달래고 어떻게든 다시 예전의 언니로 되돌려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던 엄마 아빤 달래고 어르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니 엄마 아빠는 언니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김유나,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앞으로 엄마랑 아빤 네가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쓰마. 대신 앞으로 받았던 용돈도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겠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용돈을 안 준다는 건데.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네가 일을 해서 벌라는 거야. 네가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일부터 너 쉬는 날에 아빠 쫓아서 일하러 다녀. 그럼 용돈 그만큼 줄 테니까. 알았어? 네가 알아서 산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책임은 져야 되잖아. 맞지? 싫으면 용돈도 없어. 네가 결정해. 일하면서 용돈 받을지 아니면 용돈 없이 살지. 결국 엄마 아빠의 통보에 언닌 그때부터 아빠의 냉동설비 시공 현장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자도 힘든 현장에 어린 여자 학생이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물론 엄청 힘든 일을 시킨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현장에 직접 쫓아다니며 언닌 참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언니도 오기로 꾹 참으며 아빠를 쫓아다니다가 한 3개월쯤 지난 후부턴 진짜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맨날 누구 하나 걸려봐라는 눈빛이었던 언니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고3이 딱 되고 나서부턴 언니가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엄마 아빤 평생 진짜 힘든 거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누리고 살았던 언니가
현실을 잘 몰라 방황했던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치열한 현실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게 언니한텐 통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언니의 방황이 끝이 나고서 언닌 그동안 엉망이었던 내신 점수를 만회하고서 고3 땐 진짜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똑똑했던 머리가 어디 가진 않았는지 수능을 정말 잘 봐서 명문대는 아니지만 수도권 대학 의대로 진학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언니의 그런 방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역시 깨달은 바가 정말 많았어요. 언니가 의대에 진학하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멋지게 인생을 개척하는 걸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저도 고등학교에 가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 덕에 저 역시 의대로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을 하다 30대 중반의 선배의 부탁으로 개인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언니가 결혼을 하자 저 역시 좋은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정아야, 요즘 너 만나는 사람 없냐? 네 언니도 결혼해서 저렇게 잘 사는데 너도 한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 어떠냐? 에이, 아빠,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 그리고 나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이제 개인 병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정신 없어. 그래도 말이야. 아이도 좋아하는 네가 빨리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그래야지. 너 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랑 아빠도 이제 여길 정리해서 시골로 내려가 살란다. 그러니 엄마 아빠 마음 편하게 얼른 시집 가. 평생 일만 하시던 아빤 제가 시집 가자마자 귀촌을 하고 싶다며 선언하셨고 엄마 역시 그런 아빠 같은 생각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선자리도 알아보시고 은근히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그때까진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인 병원에서 일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도 운명의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진짜 일이 막 꼬이던 날이었습니다.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급하게 출근을 하다 보니 차를 외부 주차장에 세워두게 되었고 퇴근할 때 보니까 비가 진짜 엄청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우산도 없는 상황에서 어쩌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뛰어서 차까지 달려갔는데 빗속에 허둥대다 보니 미끄러지면서 그냥 바닥에 물건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만 거였습니다. 와, 그때 정말 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짜증이 확 솟구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리니 그 짧은 순간에 머리는 온통 다 빗물에 젖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허겁지겁 떨어진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거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우산 씌워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전 진짜 얼굴도 확인도 못하고 내가 넘어진 걸 본 걸까 싶어 민망해 허겁지겁 제 물건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제 차키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고 있는데 그 우산을 씌워준 사람이 저기 자동차 바퀴 앞쪽에 떨어진 차키를 발견해 저한테 쥐어주더라고요. 그때서야 전 그 사람의 얼굴을 딱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은 절 알고 있더라고요. 어? 여기 건물에서 자주 보이시는 분 아니세요? 저 여기 건물 헬스장에 운동하러 다녀서 몇 번 마주친 것 같은데. 아, 네. 저 여기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저 때문에 비 다 맞으셨나 봐요. 어떡하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비엔 아무리 우산 써도 비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괜찮으세요? 아까 넘어지시는 것 같던데. 아, 그것도 보셨구나.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전 제가 넘어진 걸 그 남자가 봤다는 생각에 진짜 민망해 얼른 감사 인사만 하고 차를 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상황이 꼬이려면 이렇게도 꼬이는구나 싶어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딱 퇴근하는데 그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마주친 거였습니다. 절 보자마자 먼저 타 있던 그 남자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였어요. 어? 그때 그분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그때 여기 헬스장 다니신다고 하셨죠? 그날은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때 하도 정신없어 보이셔서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늦게 퇴근하시네요. 여기 산부인과 간호사이신 거예요? 퇴근이 많이 늦으셨네요. 아니요, 저 산부인과 의사예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있다 보니까 늦었네요. 이야, 의사요? 저 병원에서 말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사적인 대화는 처음 해봐요. 전 너무나 해맑게 말하는 그 남자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실 종종 그 건물에서 그 남자를 마주치곤 했어요. 그때마다 항상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저 역시 싫지 않더라고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해서 말 그대로 훈남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때의 도움을 보답하라는 핑계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그 남자의 제안에 같이 밥까지 먹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남잔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집이 그 근처라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그날 절 딱 봤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같이 밥도 먹으면서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이 생겨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늘 아침마다 저에게 기분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곤 했고 일이 끝나면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절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운동도 참 열심히 하고 자기 일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유통업 대표셨고 아버지께서 지방으로 몇 해 전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형,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았어요. 뭐 하나 흠없었던 집안에서 자란 남자친구가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보니 처음엔 너무 궁금했어요. 외모며 능력이며 집안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형이 한 번 결혼을 했었거든. 근데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되고서 이혼했어. 서로 성격도 잘 맞지 않아서 결혼하자마자 다툼이 좀 심했었나 봐. 그전까지 연애할 땐 별탈이 없었는데도 말이야. 그걸 보고 나니 나라고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 거기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시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뜻 결혼 생각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전 오히려 참 생각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를 하고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겠다고 나서니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군지도 너무너무 궁금해 하셨고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게 되었죠. 첫인사를 오던 날 역시나 남자친구는 누구보다 세상 멀끔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인사를 마치고 남자친구가 가고 나서 저희 집은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엄마 아빠는 절 당장이라도 시집 보낼 기세였어요. 정아야, 너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니? 아니 어쩜 외모도 저렇게 깔끔하고 예의도 바른 게 사람이 아주 됐다. 더 이상 시간 끌고 뭐가 있어. 당장 예식장부터 잡자. 아이, 엄마, 나 아직 인사도 안 갔는데 왜 그래?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 그럼, 예.
대기업 다니고 능력 좋지. 사람이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지. 거기다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 당연히 마음에 들지. 전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한편으론 뿌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서 저 역시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딱 처음 남자친구 집에 들어갔을 때 예비 시모를 보고선 진짜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시모의 첫인상이 정말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예비 시댁에 들어가 밥을 먹는데 첫인상과는 다르게 예비 시모가 생각보다 참 털털하시고 시원시원하시더군요.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명함 한 장을 건네셨어요. 아, 내가 이걸 안 줬네. 이거 내 명함인데 그래도 네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유통업 쪽으로 일을 했거든. 아버지께서 냉동설비 대표시라고? 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릴 때부터 쭉 냉동 설비 업체를 운영하셨어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니 사돈댁도 같은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됐다 얘. 우리가 첫째가 아무래도 한번 아픔이 있다 보니 결혼에 대해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둘이서 너무 잘 만난 것 같아 안심도 되고 좋구나. 절 처음부터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허락 이후 저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사실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역시나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 더 통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았어요. 사돈, 아유 어쩜 이렇게 따님을 멋지게 키우셨습니까? 저도 딸 자식이 있지만 사실 제가 바라는 대로 커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처음 인사 온 날 보니까 우리 종욱이가 진짜 복덩이를 만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우리 종욱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저희도 사실 첫째 먼저 시집 보내고 나서 둘째는 언제 시집을 갈 건가 내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나 멋진 사이를 데리고 올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좀 더 일찍 만나서 박가사돈께서도 이 두 사람 모습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모습을 봤더라면 누구보다 좋아했을 겁니다. 홀 시어머니라 걱정 많으시겠지만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정신없이 바쁘기도 하고요. 자식들 생활에 이것저것 관여할 시간도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를 마치면서 전 너무나도 수월하고 잘 흘러가는 결혼 준비가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예비 시숙과 신우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그래도 가족인데 얼굴은 봐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비 시모에게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걱정하는 절 달래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나도 얘기를 해봤는데 큰애는 해외에서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고 작은 애도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 일정 잡기가 영 쉽지 않구나. 다들 결혼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제가 인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그냥 결혼만 해도 되는 건지. 아유, 그럼 괜찮지. 걔들이 지금 여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만나긴 어려울 것 같구나. 그래도 결혼식 올리고서 좀 지내다 보면 언젠가 또 보지 않겠니? 우리 식구들이 이렇다. 다들 각자 인생 사느라 바빠. 뭐 나도 그렇지만 말이야. 정말 예비 시모의 말처럼 예비 시댁은 각자의 생활을 하느라 서로 잘 만나지도 않고 바쁘게 지내곤 했습니다. 예비 시모도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한번 잔소리가 없으셨고
전 그게 진짜 쿨해서 성격이 좋아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주변에선 예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지인들도 많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관여를 많이 안 하는 시댁을 만났다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때 한 번이라도 좀 의심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 그저 다 좋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정아야, 아휴 미안하다. 내가 시어머니라는 게 정신도 없이 니들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는데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말이야. 신혼여행 갈 때 입을 옷 같은 건 다 생각하고 있니? 가서 요즘은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다던데. 아, 그냥 뭐 편하게 입으로 가지고 가려고요. 그러지 말고 너 오늘 시간이 어떠니? 내가 오늘 옷 몇 벌 좀 사줄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됐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니? 결혼식도 니들이 다 알아서 준비한다고 하길래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싶구나. 그러지 말고 너 오늘 시간 좀 내봐. 같이 백화점 가서 옷 좀 보게.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도 먹으면서 맥주라도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차는 두고 오고. 사실 전 예비 시모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셨으면 먼저 백화점에 가서 옷 구경도 하자고 제안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전 퇴근하고서 예비 시모가 부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저희는 정말 기분 좋게 쇼핑을 했어요. 솔직히 좀 예비 시모랑 단 둘이서 쇼핑하는 게 좀 많이 신경 쓰이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옆에서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저도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백화점에서도 진짜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시려고 진짜 꼼꼼히 잘 봐주시더라고요. 아가, 너 이거 한번 입어봐. 네 체형에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입어봐라. 아가, 이거 귀걸이도 좀 한번 해봐. 어머, 잘 어울리네. 아주 딱이다, 딱. 이렇게 내내 저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며 귀걸이도 골라주시면서 절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백화점 직원들도 다들 놀라워 했습니다. 어머, 며느리셨어요? 전 엄마랑 딸인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아이, 그래요? 아니, 얘가 우리 예비 며느리인데 내가 오늘 옷 좀 사주려고 왔더니만 세상에 어떻게 하나같이 다 잘 어울리는지 오늘 아주 백화점을 통째로 사게 생겼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쇼핑을 마치고 저희는 맥주 한 잔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신 분인 것 같았어요. 내가 원래는 우리 애들한테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나서 아무래도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우리 종욱이랑 결혼을 한다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리죠. 솔직히 어머님께서 제가 편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까 나야 너무 고맙지.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잘 지내보자꾸나. 난 애들이 다 해외로 가고 이젠 종욱이만 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더 조심스럽구나. 앞으로도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그렇게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고서 전 예비 시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예비 시댁이 있어 먼저 내려다 드리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술이 좀 오르신 건지 택시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숙 얘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큰애가 이혼했잖니. 사실 큰애 이혼할 때 내가 참 걱정이 많았다. 그 전 며느리가 우울증이 좀 있었거든. 하도 큰애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큰애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혼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 한 번 겪어보니까 사람 사는 게 영 내 맘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니들 결혼 준비에 내가 아무것도 말을 못 꺼냈던 거야. 혹시라도 내가 한마디 하면 네가 많이 신경 쓸까 싶어가지고 말이야. 아, 그러셨군요. 저는 어머님이 많이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거든요. 뭐 바쁘기도 바빴지만 그래도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하여간 우린 서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숨기는 거 없이 잘 지내보자꾸나. 오늘 참 재밌었다. 너 조심해서 가고. 네, 어머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전 예비 시모를 내려다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쇼핑을 하다 보니 진짜 피로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택시에서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아까 좀 전에 옆에 타셨던 분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세요? 아, 네. 저 곧 있으면 결혼하거든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같이 쇼핑 좀 하고 왔는데.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참. 또 걸려들었네. 또 걸려들었어. 네? 걸려들다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 뜬금없는 택시 기사의 말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사실 택시를 타고 오면서 자꾸만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눈길을 봤었거든요. 그때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딱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 전 사실 그때 그냥 그 택시에서 내려야 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택시 기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서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게 처음엔 목소리가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설마 설마 했었는데 백미러로 봤는데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그 여자 조심하세요. 그 여자 알아주는 사기꾼이니까 몸 조심하시라고요. 네? 뭐라고요? 사기꾼이요? 아니, 이보세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잘못 보다니요. 제가 그럴 일 없습니다. 그 사람 무슨 유통업 사업한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다 자기 자식들 다 해외로 나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역시나 똑같네, 똑같아. 그 여자 보통 아닙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 여자 분명히 맞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러면서 택시기사 아저씨는 잠시 차를 멈춰야 할 것 같다며 얘기를 꺼내고선 차를 정차하고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사람들의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예비 시모가 같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속 신랑을 봤더니 예비 시댁에서 봤던 그 예비 시숙이었고요. 전 너무 놀란 표정으로 기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님은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아휴, 이제 좀 믿음이 가세요. 이거 그 여자 큰아들 결혼 사진입니다. 여기 이 신부는 제 친구 딸이고요. 제가 이 사진 내내 제 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저 여자 얼굴 보자마자 딱 알 수밖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근데 분명 형은 이혼했다고 했는데요. 이혼했죠. 저 여자 가족들 때문에 제 친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제 친구는 사업하는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업 수완이 좋아서 꽤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딸이 결혼했는데 그쪽 예비시모라는 사람이랑 그 첫째가 얼마나 돈을 뜯어갔는지 아세요? 아주 그 집안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네? 뭐라고요? 처음엔 사업 자금 조금만 빌려달라면서 시작하더니 야금야금 돈을 뜯어가고 나중엔 돈을 받으려면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또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가지고 간 돈만 8억이에요, 8억.
그런데 그 돈 다 받고 나서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 그 사람들 어쨌는 줄 알아요? 야반도주랬어요. 야반도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부부 사이 그런 건 성립 못한다고 하고 뜯어간 돈 다시 받아낼 길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제 친구 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전 기사님의 말을 듣고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 며느리의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고만 들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라니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니까 기사님도 그런 제 표정을 보면서 안쓰러운 얼굴로 설명을 해주셨죠. 믿기 힘드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야 뭐 옆에서 다 봤지만 그쪽은 저 여자가 하는 말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한 5년밖에 안 된 얘긴데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 거 보니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저희도 알아보다 보니까 그쪽 시모가 여기저기 사기에 연루돼서 감방에도 갔다 왔던 사람이더라고요. 지금껏 내내 찾고 있었는데 참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되는지 원. 하여튼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혹시 아가씨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나요? 제 친구가 아마 자세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제 친구 그렇게 자식 잃고 돈까지 다 잃고 나서 그 여자를 찾아다니느라 지금껏 제정신으로 못 살고 있거든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전달할게요. 그렇게 전 그 기사님에게 연락처를 남기게 되었어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기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땐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 전 집에 도착을 하고서 택시에서 있었던 얘기를 부모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아빠도 좀 이상하다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이 났던 게 바로 시모가 처음에 줬던 명함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시모 회사이니 제가 뭐 따로 가볼 일도 없었고 그냥 명함이니까 의심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님 얘기를 듣고서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전 그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긴 완전 허름한 폐건물이었어요. 문도 꽁꽁 닫혀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자 전 바로 옆 건물로 찾아가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제 말을 들은 옆 건물 관리자분이 혀를 끌끌 차며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아유, 또 어디서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하는구만. 몇 년 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 그쪽이 준 명함이랑 똑같은 거 내밀면서 물어보던데. 아이고,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여기 저 건물 망한 지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었지 아마. 거기 입주한 기업들도 다 빠진 지 오래고요. 전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정말 반갑게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세아가 웬일이냐 아침부터. 너 무슨 일 있니? 어머님 어디세요? 나? 나야 회사지. 출근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니? 아, 그러세요? 저 어머님 회사 근처 일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까 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어, 그게 나 지금 선약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어쩌지? 아휴, 미리 알았으면 내가 약속 취소하고 널 만날 건데 말이야. 미안하다.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 처음엔 좀 당황해 하다가 나중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예비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 점점 더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 시모에게 기다리겠다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저 여기 일 끝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저 오늘 일 쉬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어머님. 뭐? 아휴, 아니야. 나 오늘 점심 끝나고서도 외근이라서 안 들어가거든.
그냥 우리 내일이나 보자. 괜히 기다리지 말고 가서 쉬어. 어머님, 그럼 제가 내일 회사로 갈까요? 괜히 밖에서 시간 맞춰 보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오려고 그래. 우리 며느리 왔다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겠니? 에이, 어머님이 대표신데 눈치 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내일 회사로 갈게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대뜸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내가 그 정도로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정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러니? 됐다. 이만 끊자. 그러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예비 시모를 보며 전 더욱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비 남편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어요. 뭐야, 정아야, 왜 그래? 어?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있어? 오빠, 나한테 지금 할 말 없어? 지금 얘기해. 어? 무슨 말? 나 뭐 할 말 없는데? 진짜? 그럼 내가 들었던 거 뭔데? 그거 내가 다 읊어줘? 당신 형, 이혼한 거 형 아내 때문 아니잖아. 돈 받고 잠적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렇게 제가 말하니 예비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정아야, 미안해. 어? 미안해.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나도 사실 우리 식구들이 그런 거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나도 우리 집안 진짜 지긋지긋하고 싫어. 형이라는 인간이랑 엄마 때문에 나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아빠도 돌아가신 거 아니고 어릴 적에 엄마랑 이혼하신 거야. 진짜 미안해. 정말 내가 미안해. 그렇게 사과하며 주절주절 얘기하는 예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그 기사님이 했던 말이 사실이더군요. 진짜 예비 시모와 예비 시숙이 며느리의 집안을 풍비박산냈더라고요.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진짜 실망이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판을 친다지만 오빠네 집사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니, 정아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난 거기에 관여한 거 하나도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설사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숨겼던 건 어쩔 건데? 됐어.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그렇게 전 예비 남편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죠. 며칠 후 전 택시 기사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 친구분이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 기사님의 친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나가보니 정말 한눈에 봐도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 부부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기사님은 그 두 분을 소개해 주면서 자리를 비켜주셨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은 저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다 말해 주셨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또 그 여자가 사기치고 다닌다고 하길래 몇 년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꼴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처음엔 저희 딸도 참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던 사위, 그리고 성격 좋은 시어머니까지 딸이 시댁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사업이 힘들다면서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연락 온 게 시작이었어요. 한번 그렇게 돈을 주고 나니 나중엔 점점 그 금액이 커지다가 결국 돈도 돌려주지도 않았죠. 나중에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 저한테 욕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중간에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겠죠. 그 착한 것이. 그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확실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당했어요.
저희 딸도 처음엔 그런 거 아니라고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실체가 밝혀지고 나서부턴 정말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집안이 쫄딱 망한 것 같다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저희 딸도 그놈을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마 자기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그렇게 가버린 거겠죠. 전 저희 딸처럼 피해자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던 거고요. 전 덤덤하게 말하는 그 부부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괴로웠겠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고는 예비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전 예비 시모와 다 같이 만나자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예비 남편은 그러겠다며 바로 수락을 하더니 약속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예비 남편은 바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같이 온 예비 시모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요. 전 그 두 사람에게 차분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 거짓말 하셨어요? 왜 사실 다 말하지 않으셨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가 사업을 했던 건 사실이야. 예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잘 안 돼서 망했던 거고 예전 명함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끝까지 거짓말이시네요. 사업 안 하셨던 것도 다 확인했거든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시숙이란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정말 해외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 그건 맞아. 진짜 맞는 얘기야. 네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건 사실이다. 나도 억울해. 뭐 너한테 제대로 말 못한 건 있지만 다 거짓말은 아니라고. 내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 내가 당사자인데 내 얘기를 더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전 끝까지 뻔뻔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줌마, 언제까지 그렇게 저한테 거짓말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속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 끝까지 발뺌할 거라고 했던 말 믿지 않았는데 진짜로 그러시네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증인도 다 준비했습니다. 증인? 증인이라니 그게 무슨... 그때 예비 시모 앞에 나타났던 건 바로 딸을 잃은 그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가 나타나자 예비 시모의 얼굴은 새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사돈, 저 아시죠? 전에 사돈지간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니, 여기를 어떻게... 저분들이 꼭 아줌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보니까 딱 알아보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게... 아니, 난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바로 그 자리를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부부는 예비 시모의 팔과 다리를 붙들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딜 가려고? 내 딸 너 때문에, 내 딸이 너 때문에 이 세상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갔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잠이 와? 네가 숨을 쉴 수 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폭삭 망했는데, 너 때문에 우린 소중한 내 자식까지 잃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 여편 내야 내 돈 내놔, 내 돈. 모자가 둘이서 사기치고 뜯어간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부부는 도망가려고 하는 예비 시모의 머리를 죄다 뜯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아등바등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냥 원한 좀 풀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좀 놀라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 생각하니
저 자신도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때 출동한 경찰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 뒤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답니다. 진짜 깜짝 반전이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비 시모가 지명 수배자라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명 수배를 받더라도 큰 사건이 아니면 좀 잡기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알았던 그 부부는 예비 시모가 지명 수배가 떨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저희가 만날 때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뒀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결국 철장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후에도 여러 사기 행각을 벌였던 모양이었고요. 그 뒤로 예비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울며 불며 저희 집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 사기 행각에 같이 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저희 집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를 미리 못했던 걸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어요. 다 저희 엄마랑 형이 잘못한 걸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예비 남편을 보고서 아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서 화를 내셨어요. 뭐 이 자식아? 너도 거짓말했잖아. 너도 그럼 동자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서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아버님, 그게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그런 집안에 내 딸을 시집 보내라는 거야? 우리 딸 절대 그 집에 시집 안 보내. 너 같은 놈한텐 절대 시집 보낼 수 없어. 그러니 당장 꺼져.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밀어봐. 내가 너 아주 그냥 가만 안 둬. 다신 찾아오지 마. 그렇게 아빤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은 채로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전 냉정하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댁의 신우는 애초에 자기 가족들이 사기를 친다는 걸 알고서 오래전부터 연을 끊고 살고 있었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은 자신이 받은 혜택도 있었으니 모른 척 그 사기 행각을 숨기고 살았던 거였고요. 예비 남편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했지만 그저 동조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딸을 잃었던 그 부부에게 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솔직히 뭐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 사례를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그 부부께선 저에게 종종 밥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고마워. 난 정아 씨 보면 우리 딸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참 좋아. 가끔 이렇게 문자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면 참 좋겠어.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럼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딸이 생각난다는 그 부부의 말을 들으며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도 전 종종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좀 놀라셨지만 그래도 지금은 잘 이겨내고 잘 지내고 계세요. 1년이 지난 지금 언니는 출산을 해서 형부와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 언니 부부를 볼 때면 결혼이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전 당분간은 결혼에 대한 꿈은 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예비 시모와 백화점에 가지 않고 그 택시를 타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요. 아마 제 인생은 정말 지옥행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기사님을 만나고 그 부부를 만났던 게 제 인생을 구원할 수 있었던 행운이었죠. 그땐 그 어떤 일보다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나고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일이 오히려 저에겐
지옥문 앞에서 뒤돌아 나올 수 있었던 일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저처럼 지옥문에서 돌아 나오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잘 버티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 사연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